일상적인 그 이름만큼이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알고 보면 한계 없는 변화의 아이디어, 그 자체라 할 수 있는 소재 플라스틱. 우리 생활 가장 밀접한 곳에서 손쉽게 활용되고 있는 아주 흔한 소재지만 알고 보면 그 어떤 것보다 창조적이고 스마트한 소재가 바로 이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싸고 딱딱한 소재라는 편견을 과감히 무너뜨리며 놀랍게 진화하고 있는 플라스틱. 기술의 발전에 따라 물질에서 물건으로 그리고 예술로까지 무한 변신 중인 플라스틱의 아주 판타스틱한 세계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화려하게 빛나는 조명들과 두 눈을 사로잡는 다양한 전시품들. 어쩐지 특별하고 색달라 보이는 작품들이지만 알고 보면 모두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평범한 소재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플라스틱이라 믿기지 않을 만큼 다양한 물성이 도드라진 작품들. 우리가 몰랐던 플라스틱의 새로운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매일 실제로 만지고 이제 사용한 어떤 물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플라스틱이라는 소재를 먼저 선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거를 보여주는 방식 자체를 어떤 대량 생산되는 제품들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 디자이너들이,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 상상력과 이런 예술성이 이제 같이 혼합되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플라스틱이 마법 같은 여정을 펼쳤는지를 선보이려고 기획한 전시입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소재인 플라스틱이 우리 생활을 좀 더 특별하게 변화시키는 순간을 보여주고 있는 이번 전시. 플라스틱의 특성과 인간의 창의적인 감성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진화해온 과정을 다채롭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소재라 불리는 플라스틱은 빚어서 만든다라는 그 어원처럼 늘 유연하고 새롭게 변모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1900년대 초 페놀과 포름알데히드를 이용해 단단하고 절연성이 있는 최초의 합성수지 플라스틱이 만들어진 것을 시작으로 우리 생활 속 없어서는 안 될 대표 소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열이나 압력을 가해 형태를 가공할 수 있는 고분자 화합물로 가공적인 측면에서 열 가소성과 열 경화성, 크게 두 분류로 구분된다고 하네요. 열 가소성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열을 주었을 때 다시 이 고분자가 다시 녹아서 우리가 새로운 형태의 또 다른 고분자를 만들 수 있는 재활용이 가능한 그런 고분자를 말을 하는 것이고요. 열 경화성 수지라고 하는 것은 열을 주어서 우리가 성형을 할 때 이미 다 굳어져 있고 다시 열을 준다고 하더라도 다시 풀어질 수가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열 가소성 수지의 예시로는 이제 우리 폴리에틸렌이라든지 폴리프로필렌 또는 폴리바이닐 클로라이드, 열 경화성 수지로서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멜라민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보는 하얀 그런 식기 같은 그런 것들이 멜라민 수지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뭐 아기들을 만드는 그 완구류 이런 것들도 이제 멜라민 수지에 색소를 넣어서 다양한 색깔을 구현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생산성과 가공의 편의성, 또 디자인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자연 재료를 하나씩 대체하며 발전해온 소재 플라스틱. 1950년대부터 가정용 소품에서 유리 재질의 기구들까지 대신하며 다양한 색깔과 기능성을 장점으로 폭넓게 활용되기 시작했는데요.
60, 70년대부턴 실용성뿐 아니라 취향, 합리성 등과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다양한 디자인 제품들에 사용되며 본격적인 플라스틱의 부흥기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플라스틱이라는 소재 자체가 인공 소재이기 때문에 사실 그 형태나 그 상상력이나 예술성을 담아내기에 한계가 없는 점이 디자이너들에게 굉장히 큰 매력인 것 같고요. 단 한 개를 만들 수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양을 똑같은 퀄리티로 만들어낼 수도 있는 점이 디자이너들 입장에서는 또 디자인 산업적인 입장에서도 더 많은 대중들이랑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다는 점도 매력 포인트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생산과 조립의 용이성, 가벼운 소재적 특징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진화를 거듭할 것으로 예상되는 플라스틱. 미래지향적인 다양한 작품 속에서 플라스틱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상상력이 엿보이네요. 테마별로 이렇게 섹션별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좀 다양하게 보니까 되게 좀 약간 예술적인 오브제로도 좀 쓰일 수 있겠다. 색깔도 아까 보니까 되게 다양하게 나오고 모양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메탈을 대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작은 일상용품에서 시작해 예술 작품으로까지 멋지게 변신 중인 플라스틱. 하지만 최근엔 튼튼한 내구성만큼 잘 썩지 않는다는 특징을 바탕으로 환경 문제가 부각되며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을 했을 때 이것이 영원히 잘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폐기를 해야 되는 이제 폐기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이 보통은 잘 분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또 이제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불에 태워서 없애거나 이렇게 없애는데 그때 유해가스가 많이 나오고 CO2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언론이나 이런 곳에 보면 이제 이 플라스틱의 작은 알갱이들이 물고기의 몸 속에서 이렇게 발견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이루어서 만든 것들이 우리가 잘못해서 이 자연으로 버려질 때 자연에 있는 생태계에 있는 많은 생물들이 그것을 먹이 체인을 통해서 자꾸 먹으면서 어떤 자연계에 있는 생물의 어떤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생산한 플라스틱은 약 83억 톤. 문제는 이 중 대부분이 바다나 땅에 쌓여 썩지 않고 그대로 남아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폐기된 플라스틱 쓰레기 중 약 80%가 매립되거나 자연에 그대로 버려진 것이라고 하네요. 최근엔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의 미세한 조각이 다양한 해양 생물들에게서 검출되며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다시 한번 대두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병이며 비닐봉지에 스마트폰까지 거의 매 순간 플라스틱을 사용하며 살고 있는 현대 삶의 특성상 플라스틱의 생산량과 사용량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2050년이면 무려 그 생산량이 340억 톤에 이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네요. 실제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우리가 만들어내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이 고분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실생활에서 쓰이게 되는 이런 눈에 보이는 제품이 아닌 아주 고가의 제품을 만드는데도 상당히 많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3D 프린팅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 하나의 이슈가 됐었는데 3D 프린팅의 가장 기본적인 재료가 이 고분자 재료들입니다. 이 고분자 재료들을 잘 녹여서 프린팅을 한다면 원하는 제품을 또 다양하게 잘 만들 수 있다는 측면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연구는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획기적인 소재의 장점을 바탕으로 날이 갈수록
그 중요성과 사용량이 높아져만 가는 플라스틱. 때문에 세계는 지금 플라스틱의 장점은 강화시키면서 환경 오염은 줄일 수 있는 안전하고 똑똑한 플라스틱 활용법을 찾기 위해 열중하고 있습니다. 폐플라스틱을 분쇄 및 압축 성형해 합판이나 건축 자재 등의 재생 가공품을 제조하는 기술에서 고체 연료를 만드는 방법까지 다양한 방식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환경적 폐해에 따른 인식 확산과 자원 재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보다 자연 친화적이고 효율성 높은 플라스틱 개발에 대한 연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차원의 소재적 특징을 갖춘 플라스틱 개발을 통해 플라스틱이란 소재와 미래 환경이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향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바이오 플라스틱입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기존 석유계 플라스틱과 달리 탄소 저감과 생분해성을 특징으로 하는 자연순환적 플라스틱으로 지금 보시는 이 평범해 보이는 비닐봉투도 알고 보면 자연 상태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바이오 플라스틱 비닐봉투라고 하네요. 주로 밀 껍질, 왕겨, 커피 찌꺼기 같은 비식용 바이오매스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해 제조된다고 합니다. 유기성 부산물이라고 칭하는데 거의 식용작물로 활용이 많이 안 되고 있고 버려진다든지 또는 사료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플라스틱 대체 소재로 산업화를 하는 부분들로 저희들이 개발하여 상품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땅에 묻어도 잘 썩는 천연 재료로 만들어져 물이나 자외선, 미생물 등의 조건에 의해 1년에서 4년간의 시간만 지나도 자연 분해된다고 합니다. 정말 자연에서 시작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친환경 플라스틱이네요. 제조 공정은 플라스틱 수지와 바이오매스가 고르게 섞일 수 있도록 크기와 모양이 서로 다른 바이오매스 천연물을 분말로 갈아내는 단계부터 시작합니다. 이어 가루 상태로 만든 바이오매스를 기능성 플라스틱과 함께 섞는데요. 물 분자와 쉽게 결합하는 성질의 바이오매스와 반대 성질을 가진 플라스틱 수지가 잘 섞일 수 있도록 고온으로 건조하며 혼합하면 일반 플라스틱과 유사한 성질을 갖는 혼합 원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일반 플라스틱하고 그 왕겨 분체된 분말하고는 좀 이게 좀 잘 믹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첨가제나 이런 것들을 첨가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배합이 좀 된 상태인데요. 혼합 공정을 마친 원료는 원료를 가열해 플라스틱을 뽑아내는 사출 공정으로 이어지는데요. 원료에 직접 열을 가해 녹인 후 고르게 혼합된 원료를 얇은 막대 모양으로 뽑아내는 과정입니다. 사출된 플라스틱은 강도를 높이기 위해 바로 바람을 통한 냉각 과정을 거치고 사용 용도에 맞는 크기로 커팅해 다양한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 공정에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일반 플라스틱하고 그 왕겨 분체하고 그거를 지금 섞어갖고 컴파운딩을 완료한 상태인데요. 요 다음 단계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비닐류들, 우리가 사용하는 비닐류나 아니면 또 하나는 일반 그 뭐 트레이나 식품 용기 쪽 그런 쪽으로 된 이제 원료로다가 사용됩니다, 이게. 생분해성 비닐 포장지도 바이오매스가 첨가된 혼합 원료로 만들어지는데요.
제품의 컬러와 강도를 맞추기 위한 기능성 플라스틱 수지를 추가 혼합해 특성을 강화한 후 압축 공정과 롤러 공정을 거쳐 완성된 형태의 비닐 포장지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비닐은 천연 재료를 통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미생물에 의해 자연 분해가 가능한 것인데요. 그 사용 용도에 따라 폐기 후의 분해 기간을 고려해 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쇼핑백의 분해 기간을 6개월로 준다고 그러면은 쇼핑백의 유통기간도 6개월로 줘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사용 중에 어떤 분해 기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이 되고 나서 어떠한 조건이 이루어져야지 분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빛이나 온도나 열 등의 어떤 외부 조건에 의해서 폐기가 됐을 때 굳이 분해를 시킨다면은 그러한 부분들로 해가지고 1년 내 분해되는 부분들 또는 기계는 4년에서 5년 정도 유통 주기를 고려하여 갖고 제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연물이 분해되고 남은 플라스틱 수지에도 복합 산화제가 첨가돼 있어 미생물이 분해 가능한 작은 단위로 분자화되는 바이오 플라스틱. 비닐뿐 아니라 다양한 일상용품으로 활용될 수 있어 기존 플라스틱이 가지고 있는 환경오염 문제의 대안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은 실용화 단계를 넘어 점점 더 우리 생활에 자연스럽게 접어들고 있는데요. 식품 포장에서 화장품 용기, 주방용품 등 인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며 환경 호르몬 걱정까지 없어지는 새로운 대체 소재로서 그 효율성과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가진 한계와 단점을 보완하며 자원 고갈과 환경 오염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바이오 플라스틱. 위생과 환경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신소재로 주목받으며 다양한 관련 기술 개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석유 계통을 베이스로 하는 페트로케미칼 쪽에 있는 부분들은 자원이 유한 자원입니다. 언젠가는 고갈 자원이고 그러한 부분들에서 광합성 기반으로 하는 식물체, 바이오매스를 기반으로 하는 이러한 그 산업 분야가 또 무한 자원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서 경제성도 확보하고 향후 이 발전의 속도가 굉장히 크리라고 봅니다. 최근에는 기존 바이오매스 재료뿐 아니라 해양 생물을 이용한 바이오 플라스틱 제조 기술까지 개발됐다고 하는데요. 일상용품뿐 아니라 스마트폰, 자동차, 항공기 등 첨단 산업에 활용되는 고성능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는 획기적 기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육지 면적이 제한돼 있고 또 대부분 식물성 기름을 우리는 해외에서 수입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자원 가지고 저희가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든다 그러면은 해양률의 자원들을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선 미역, 다시마 등과 같은 해조류가 매우 풍족하게 생산됩니다. 때문에 원자재인 해조류를 언제든 저렴하고 손쉽게 얻을 수 있어 생산의 효율성이 높고 상품성이 떨어져 버려지는 해조류까지 모두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자원 활용 효과도 매우 높다고 합니다. 해당 기술의 핵심은 녹조류, 미세조류 등에서 쉽게 채취할 수 있는 지방과 지방산을 원료로 고성능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만들 때 쓰이는 중세 카르복실산이란 물질을 친환경적으로 생산한다는 데 있다고 합니다. 미역이나 다시마를 분쇄한 후 미생물 발효를 통해서 오일을 만들고요. 그래서 오일을 가수 분해하면 장세지방산이 나오고 장세지방산을 또
효소 반응을 통해서 분해하게 되면은 중세지방산이 나오고, 이 중세지방산이 바로 바이오폴리에스터나 폴리에마이드 단량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조류에서 추출한 오일은 생촉매인 대장균을 통해 생물 전환되는데요. 배양한 대장균과 오일을 상온에서 잘 섞어주면 중수의 카르복실산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해조류로부터 추출한 기름을 대장균의 효소가 중세지방산으로 형질 전환을 시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덕트를 중합 반응을 거쳐서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로 이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생산되는 중세 카르복실산이란 물질은 안정성과 내구성이 매우 높아 자동차 내장재와 엔진룸, 전자, 전기 재료 등에 쓰이는 고성능 플라스틱을 만들 때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본래 중세 카르복실산은 2300도씨 이상의 고온에서 강산화제 등의 독성 물질을 이용해 제조되는 것으로 기존 제조 과정에는 에너지도 과잉 소요되고 환경 오염 물질이 다량으로 배출되는 등의 유해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효소 기반의 생합성 공정을 거쳐 상온에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율이 낮으며 유해 부산물도 적게 발생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네요. 저희가 만드는 바이오 플라스틱 단량체는 보통 지방이나 지방산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해양에서 생산되는 기름, 그리고 해양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산되는 또 기름으로부터 생산이 가능합니다. 해양 유래 지방들은 식량 자원과 경쟁 관계에 있지 않고, 또한 우리나라가 해양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 해양 유래 바이오매스가 장기적으로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식용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해조류를 원료로 이용해 환경오염 원인은 최소화하고 보다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첨단 산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고성능 플라스틱을 제조할 수 있는 첨단 바이오 플라스틱 기술. 앞으로 자동차, 전자, 전기 산업 같은 첨단 고부가 가치 산업에서 더욱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효소공학이나 대사공학, 합성생물학 등 바이오테크놀로지 기술들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발전된 기술들이 저희 해조류로부터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에 접목이 된다면 생산성이 계속 높아질 것이고, 따라서 제조 원가가 나아지면서 현재 화학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플라스틱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경쟁력 있는 플라스틱이라 하더라도 열에 취약하다는 단점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불에 닿으면 쉽게 변형되고 타버릴 뿐 아니라 유독가스까지 발생시키기 때문에 플라스틱 소재의 건축 자재는 화재 시 큰 인명 피해를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최근에 있었던 어떤 제천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는 그 플라스틱이 스티로폼이 갑자기 불에 타게 되면서 화재가 더 크게 급속도로 퍼지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고분자의 단량체들 형태로 다시 고분자가 되는 현상 때문이고, 그것이 가스 분자로 이제 변형이 되면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더욱더 급격히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이 더 빨리 생기고 더 크게 번지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발생하는 가스로는 물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CO2 가스도 있지만 다양한 몸에 유해한 이런 가스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열과 불에 약하다는 단점은 사용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은 불에 잘 타지 않는 준불연 플라스틱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기존 건축물도 어떻게 하면은 보강을 통해서 화재를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연구 테마이고요. 또 새로 짓는 건축물도 어떻게 하면은 화재에 안전하게 건축할 수 있을까? 화재에 안전하게 짓기 위해서는 소재 기술이 필요한데 그 소재 기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이 플라스틱, 타지 않는 플라스틱 기술입니다. 범용 플라스틱 소지에 금속 수산화물 등의 난연 성분을 섞어 압출 방식으로 만든 준불연 플라스틱. 자유롭게 성형 가능한 플라스틱의 장점은 그대로 가지면서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갖췄다고 하는데요. 일반 플라스틱 소재의 장판과 비교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불연 기능을 발휘하는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판에 토치로 불을 붙이자 금세 활활 타기 시작하는데요. 이에 반해 준불연 플라스틱 소재는 직접 불길을 가해도 타지 않고 불꽃이 사라지자 바로 연소가 멈춥니다. 확연한 차이를 보이네요. PVC를 토치를 이용해서 직접 파원을 가열하였을 때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탄화 현상이 일어났고요.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재와 같이 부스러지는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죠. 반대로 이 개발된 소재 같은 경우 토치를 이용해 직접 열원을 가해도 이렇게 그름이 거의 형성되지 않고 화염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장비를 이용해 개발 소재의 불연 성능에 대한 정밀한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플라스틱 소재 장판과 준불연 플라스틱 소재에 각각 고온의 열을 가한 후 그때 발생하는 유독가스 배출량을 비교해 보기로 했는데요. 열을 가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일반 플라스틱 소재는 유독가스를 뿜으며 불이 붙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준불연 플라스틱은 큰 변화 없이 형태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동일한 시간 동안 가열된 후 배출되는 유독가스 양도 눈으로 바로 확인이 될 만큼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정밀 측정된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수치에서도 불연과 관련한 기능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플라스틱은 시험 시작과 거의 동시에 이 봉우리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불이 붙었다는 거죠. 불의 크기를 측정하는 시험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개발한 소재는 한동안 불이 붙지 않습니다. 또 이 봉우리의 크기를 보면 크기가 크면 클수록 화염의 크기가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화염이 붙게 되면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당연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산화탄소가 급격하게 증가되는 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화염이 발생이 안 되면 또는 화염이 지연되면 일산화탄소의 발생도 지연이 됩니다. 화재로 인한 독성 가스에 대한 피해도 이런 소재가 현저하게 저감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준불연 플라스틱은 일반 플라스틱 외장재에 비해 연소가 늦고 유독가스 배출량도 적어 화재 시에도 충분한 대피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최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 스티로폼 자재로 시공된 모형 주택과 준불연 플라스틱 단열재로 시공된 모형 주택에 불을 붙여 연소 실험을 진행해 봤습니다. 스티로폼 가건물은 불길이 순식간에 벽면과 천장으로 번지더니 5분 만에 불기둥이 치솟지만 준불연 단열재 가건물은 8분이 지나도 발화 지점에서 불이 더 이상 번지지 않는데요. 플라스틱이 양산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양산이 가능하다 함은 가격을 낮출 수도 있고 이러한 형상처럼 단열재와 같이 구성을 했을 때 에너지와 화재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플라스틱을 타지 않게 만들게 되면은 화재 안전성과 더불어서 에너지 성능도 같이 그 만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그 플라스틱의 난연화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플라스틱의 특성상 원하는 대로 성형하고 대량 양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축 자재로서의 활용성 또한 매우 뛰어난데요. 벽에서부터 천장, 바닥까지 모두 준불연 플라스틱 소재를 활용할 수 있어 건축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화재 안전 사고의 위험을 대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듈러 주택 내부에 준불연 플라스틱을 활용한 다양한 소재들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바닥을 보시면 바닥재에도 플라스틱과 알루미늄 복합 패널이라는 형태를 보강을 해서 바닥재를 만들었고요. 특히 지금 외벽 화재가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게 그 가연성 플라스틱이 지금 매우 위험한 소재로 이제 수지 화재 확산이 원인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외장 복합 판넬에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이 화재 안전한 준불연 성능을 띠고 있고, 그 소재가 내측과 외측에 동시에 다 지금 접목이 되어 있어서 더욱더 화재 안전한 이 주택을 만들 수 있는 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건물의 안전 시공을 위해 사용될 뿐 아니라 다양한 이동 구조물에도 적용이 가능한 준불연 플라스틱 소재. 성형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항공, 토목, 조선 등 플라스틱 소재 기술이 안전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독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다양한 소재하고 결합해서 만들게 되면 상품성이 더 커지고 응용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소재를 단독으로 쓰는 것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소재와 합지해서 새로운 제품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물과 산업 현장에서 다용도로 활용되는 플라스틱은 본연의 특징과 장점을 보다 강화시키며 이제 첨단 특수 산업으로까지 그 활용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소재 중에서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고성능, 고기능을 목표로 특별 고안된 소재로서 미래 산업 환경을 바꿀 대표적인 신소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소재 자체가 매우 가벼우면서 그 내구성이 강철만큼 강해 자동차나 항공산업 같은 첨단 산업에서 특히 그 활용도가 높다고 하는데요. 내구성은 강하면서 무게가 매우 가볍기 때문에 안전성과 연비 효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소재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생산하고 있는 소재들은 복합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분자 재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탄소섬유나 유리섬유 같이 이제 구조강도, 구조강성이 굉장히 좋은 소재들을 갖다가 보강을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알루미늄이나 스틸들을 갖다가 대체하는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높은 하중들을 받는 항공기 날개, 주익 날개라든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즘 이제 자동차 부품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기술 개발이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탄소로 만든 섬유와 플라스틱 수지가 견고하게 결합된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은 초경량이면서 우수한 기계적 성질을 갖춰 인류가 개발한 가장 견고한 소재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그 강도가 얼마나 강한지 일반 플라스틱 소재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플라스틱을 위로 계속 당겨 그 인장 강도를 끊어지는 시점의 전기적 신호로 측정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방식으로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의 인장 강도도 측정해 봤는데요.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밑에 보이는 그래프 같은 경우는 그냥 플라스틱만 가지고 된 그래프로서 강도 같은 경우는 25메가파스칼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까지 올라가 있는 플라스틱과 섬유가 포함되어 있는 소재 자체가 465메가파스칼까지 강도가 나왔고요. 이제 비교했을 때 20배 이상의 강도를 더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작에 있어선 탄소 섬유와 플라스틱 수지를 안정적이고 단단하게 결합시키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요. 100% 탄소로 구성된 가느다란 섬유를 일렬로 배열하거나 직물 형태로 엮은 후 플라스틱 수지를 함침시킵니다. 그리고 이를 여러 겹으로 적층시킨 후 오븐의 역할을 하는 오토클레이브에서 고온, 고압으로 경화시키면 고강도의 특징을 가진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네요. 플라스틱 속 탄소 섬유의 배열에 따라 일반 플라스틱의 40배 이상까지도 그 강도가 커진다는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 가벼우면서도 강한 내구성을 바탕으로 금속 재료까지 대체 가능해 항공기 동체 및 날개에도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복합재로 된 페어링과 날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하중들하고 그다음에 비행에 필요한 주입 구조들은 구조 강도, 구조 강성이 좋은 탄소 섬유 보강된 복합재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 GPS 쪽에는 이제 그 전자기파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전율이 좋은 유리섬유 복합재를 쓰게 됩니다. 요구 성능이나 요구 특성에 따라 가지고 맞춰서 소재를 선택하고 복합재로 섬유 강화제를 갖다 쓰게 되는데요. 어떤 소재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성능도 좌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엔 자동차 엔진의 동력을 뒷바퀴까지 전달하는 프로펠러 샤프트 제작에도 적극 활용되고 있는데요. 플라스틱 수지가 함침된 탄소 섬유를 회전하는 심축 위에 휘감아 경화시키는 필라멘트 와인딩 공법으로 제작.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의 강한 내구성을 바탕으로 빠른 회전력에도 비틀림 없이 기능을 유지하고 동력 전달의 성능을 최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샤프트는 기존의 스틸 샤프트보다 강도가 더 강하면서도 훨씬 가볍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우수한 경량성과 강도를 바탕으로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은 미래 자동차의 핵심 소재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연료 탱크와 같은 부속 장치뿐 아니라 엔진이나 차체 제작에도 활용 가능한 고강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무게는 강철의 4분의 1에 불과하면서도 비강도는 무려 10배나 뛰어난 특성을 바탕으로 자동차 산업에 적극 활용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강철을 대체하는 또 다른 플라스틱 신소재도 함께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데요. 바로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입니다. 유리섬유에 불포와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혼합해 만든 특수 플라스틱으로 사용 목적과 디자인에 따라 여러 겹 겹쳐 압축 성형에 제작합니다. 차량 경량화뿐 아니라 강도, 내압 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부품 제작에 활용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 제품은 이제 자동차 덤프 트럭에 들어가는 서스펜션 부품인 리프 스프링이라고 합니다. 이 스프링은 기존 스틸 부품 대비해서 복합재 리프 스프링은 중량이 50% 이상 절감되는 큰 효과가 있고 그에 따른 염기 효율도 증가시킬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기능의 동일 부품이라도 그 소재에 따라 무게의 차이가 상당한데요. (27톤) 덤프트럭 한 대에 필요한 판 스프링의 무게만 해도 기존 스틸 소재의 경우엔 총 114kg인 반면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 스프링은 고작 17kg에 불과합니다. 무게는 약 6분의 1로 줄어들면서 같은 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연비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죠. 복합 소재라는 것이 플라스틱의 단점을 극복해가지고 금속의 영역까지 그 기능을 갖다가 이제 커버를 하면서 이제 제작되고 있는 제품들인데, 아마 제 생각에는 복합 재료의 개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어떤 소재든 안을 수 있는 플라스틱이라고 한다면은 좀 더 많은 무궁무진한 포텐셜을 갖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벼우면서도 강하고 또 탄성은 크지만 마모성은 적은 고성능 엔지니어링 강화 플라스틱. 최근에는 썩지 않는다는 단점까지 보완할 수 있는 재활용 기술까지 개발되며 고성능 플라스틱 제품 활용에 힘을 더하고 있는데요. 친환경, 저비용, 재활용 기술까지 탄탄히 갖추며 새로운 미래 산업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원래 고분자라고 하는 것은 전기가 원래는 통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얼마 전부터 고분자가 전기가 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화학 구조를 변형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이 되면서 다양한 전기적인 제품 자체도 이제는 금속이 아닌 고분자로 대체해가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할 수 있고요. 또 화학 센서라든지 이런 압력 센서 이런 것들 센서 제품을 만드는데도 아주 중요한 재료로서 지금 활용이 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창조적인 소재이자 무엇이든 담아내고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유연한 소재 플라스틱. 현대의 인류는 플라스틱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할 정도로 플라스틱은 이제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는데요. 무한 진화하는 플라스틱이 빚어낼 인류의 미래 모습. 자연의 가치를 함께 지키며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판타스틱한 플라스틱 세상이 더욱 기대됩니다.